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60여 시간 만에 주부를 잡았는데요. 5층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로봇이 가득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자칫 더 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 내용과 함께 비 피해 소식 또 대비 방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부터 좀 보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61시간 만인 어젯밤 8시쯤 이제 초진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거의 60시간 이상 화재가 지속됐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최초의 화재가 발생한 현장, 한마디로 이 물류창고의 6층 부분에 접근이 굉장히 어려워서 적극적인 소방 활동이라든지 진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길어진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나마 한 어저께 저녁 8시쯤 이렇게 이제 초진이 됐다라는 이 상황들은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 싶거든요. 사실 저도 어저께 낮 시간대에 진압되는 상황들만 봤을 때는 사실은 오늘까지도 사실은 진압이 되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다행스럽게 어젯밤에 초진이 됐다고는 하는데 사실 초진이 됐다고 해서 사실 화재 상황이 종료된 상황은 아니거든요. 어제 밤 사이에 계속 아마 잔불 작업이라든지 잔불 진화라는 이런 것들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이제 연소된 부분들이라든지 또 가연물들이 워낙 많았던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잔불 정리까지 완벽하게 다 정리가 되는 데까지는 사실 하루 이틀 정도 더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네, 어제 종일 인천 지역에 비가 오락가락했고 밤 사이에는 또 큰 비가 내리기도 했는데 비가 진화에 좀 도움을 줬을까요?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내부에서 화재가 계속 진행됐고 또 이런 것들이 사실 빗물이 사실 그 내부 쪽까지 이제 들어가면서 화재를 억제하거나 혹은 또 화재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워낙에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뭐 소방대원들도 탈진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부상을 입은 분들도 있는데요. 뭐 이런 상황이라면 비가 내리면서 조금 더 오늘 기온이 좀 낮아지는 이런 상황들이 소방 활동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뭐 연기나 재그날림 이런 것 등에는 좀 도움이 됐겠죠? 주변으로의 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기여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화재 진압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었겠습니다만 주변에 이제 매연이라든지 혹은 또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분진 같은 것들, 연소 생성물들이 많이 날리게 되거든요. 근데 또 하나는 문제는 이렇게 비로 인해서 대기 중에 이제 연소 생성물들이 이제 빗물과 같이 이제 떠내려가게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또 오히려 이제 표면에 혹은 또 이제 하천에 이런 물 같은 것들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예의주시하면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한때 붕괴 위험에 인근 상가와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가 어젯밤 11시쯤 대피령이 해제되기도 했는데 자, 그런데 이제 비가 수도권에 워낙 강하게 내렸다 보니까 불씨는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붕괴 위험은 더 가중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들더라고요. 어떤가요? 실제적으로 뭐 한때 진압 과정에서 어제 그제 이렇게 붕괴 우려 때문에 일부 또 철수도 하기도 했고 또 이렇게 대피령도 내려지긴 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건물이 전면적으로 붕괴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뭐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화재가 극심하게 진행됐던 6층, 7층 이 구조, 2층에 있는 구조체들 이런 데들은 강한 열과 또 오랫동안 열에 이제 화염에 이제 노출이 됐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상당 부분 손상됐을 가능성, 그래서 오히려 그 내부에 이제 국지적인 어떤 붕괴라든지 이런 위험들은 있거든요. 다만 이제 비가 오는 상황과 맞물려서는 그렇게 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들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앞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불길이 쉽사리 잡히지 않으면서 그 진화 작업 도중에 소방대원 한 명이 연기를 마시고 한 명이 뭐 탈진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아직 완진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소방대원들이 좀 주의해야 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현장을 이제 아마 정리하고 수습하는 과정, 또 그리고 잔불 정리하는 과정으로 들어갈 텐데요. 이런 과정에서 대부분 또 소방관분들께서도 사실은 이제 재발화의 위험이라든지 현장의 여러 가지 위험에 대비하면서 아마도 현장 활동들을 하시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이렇게 갑작스러운 일시적인 어떤 붕괴 이런 것들로 인한 어떤 위험 상황들도 공존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여기 이제 가연물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들, 또 내부에 또 이를테면 이제 이런 이 내화 구조가 아닌 불에 견디게끔 설계되지 않은 이런 이제 구조물도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붕괴되면서 사실 이제 소방관 대원들이 고립이 된다거나 혹은 또 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부상을 입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내부의 상황들,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 잘 챙기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다른 위험으로는 이전에도 사실은 이런 과정에서 재발화가 되면서 오히려 화재
상황이 지속되면서 대피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퇴로 확보라든지 또 재발화의 위험성 이런 부분들 잘 확인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비가 와서 기온이 좀 떨어졌다고 하지만 화재 현장 내부에 굉장히 고온인데다가 또 실제로 이 소방대원들이 사실은 이 방화복 자체가 굉장히 열이 잘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탈진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작업상의 이제 건강상의 어떤 여러 가지 확인 사항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준수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왜 이렇게 진화에 오랜 시간이 걸렸나 분석해 봤을 때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가득 차 있었고 또 복잡한 구조가 진화를 더 어렵게 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있는 물류센터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닮은 꼴 사고들이 언제든 또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뭐 많이 지적되고 있는 가연물이 굉장히 많다. 또 그런 가연물의 적치 때문에 내부 공간이 굉장히 복잡하다. 또 이를테면 또 외부의 개구부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연기라든지 화염이 그 안에 축적되면서 더 화재가 확산도 빠르고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물류창고, 대형 물류창고의 이런 변수가 아니라 거의 상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위험들은 사실은 꼭 이번 화재가 아니더라도 대형 물류창고에서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사실 어쩔 수 없이 또 이러한 용도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특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요인들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치명적으로 또 큰 피해로 유발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전까지도 사실 대형 물류창고의 화재들이 발생하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적인 보안이나 또 관리적인 측면들은 강화돼 왔지만 이번 화재를 또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조금 더 부족한 부분들은 없는지 또 그렇다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없는지를 좀 다시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5년 전 발생한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이번 화재 많이 비교가 되곤 하는데 당시 소방관 한 명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또 인명 피해도 있었습니다. 그 화재 뒤에 정부에서 특수 감지기와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비슷한 사고를 또 막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개선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사실은 5년 전 이 경기도 쿠팡 물류센터하고 이번 화재하고 많이 예. 비교들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비슷한 부분들도 있고 좀 다른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유사한 부분이라면 사실 저는 다른 부분들보다는 가장 유사한 부분들은 초기에 골든타임을 놓쳤다. 화재를 확대를 억제할 수 있는 초기 진압할 수 있는 그 시간대를 놓쳤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놓친 이유는 사실 각각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덕평 물류창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5년 전에는 사실 소방 시스템들이 작동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 방재팀에서 이 부분을 오작동으로 생각해서 계속 이 부분을 다시 리셋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화재 초기에 한 수십 분을 그냥 날려먹은 상황이었고요. 예. 이번에는 사실은 소방대들이 현장에 빨리 도착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접근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사실 가장 화재가 빨리 진압이 돼야 되는 그 시간에 적극적인 조치를 못한 이런 한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들로 본다면 초기 대응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화재가 이미 확산돼 버린다면 사실은 방법은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통점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로 이번 화재 같은 경우는 6층, 7층에서 한 3일 정도 계속 화재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른 층으로의 연소 확대가 굉장히 빠르거나 건물 전체로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그간의 여러 가지 건축적인 부분, 건축 재료적인 기준의 강화라든지 또 시설적인 강화가 어느 정도 기능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들 과정들 중에서도요. 사실 소방 시설들을 얼마나 더 강화하느냐라고 하는 관점들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초기 대응 체계라든지 또 소방 활동을 어떻게든 확보해 줄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주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에 6층에서 난 불이 순식간에 7층으로 번졌는데 아마 저층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화재는 상층부로 연소 확대, 한마디로 아래층에서 위쪽으로 확대되는 속도들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네. 그러한 과정으로 본다면 하부층에서 됐을 때 위쪽으로 연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훨씬 더 높았겠죠. 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이번에 화재도 6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만 6층에서 7층, 8층까지 빠르게 연소 확대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6층, 7층 정도가 집중적으로 연소가 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층간 방화라고 하는 한마디로 다른 층으로 연소 확대가 되는 것들을 최대한 좀 억제되는 어느 정도 기능들은 또 발휘가 됐다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가연물이 많고 화재가 강하기 때문에 다른 층으로 확대되는 그런 상황들이 완벽하게 막아지는 상황들은 못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그 아래층 5층에는 전기차 20대 분량의 배터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례에서 알 수 있었듯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재는 정말 더 열폭주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저도 어제 이
상황 때문에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요. 예. 사실 우리가 아리셀 공장 화재의 리튬 T1일 전지하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리튬 배터리, 소위 이제 이 리튬이온 배터리하고는 사실 배터리 자체가 사실 속성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리셀 공장에서 사용했었던 리튬 T1일 이 1차 전지 같은 경우는 한 번 쓰고 버리는, 한마디로 재생해서 쓸 수 없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이 배터리 자체가 사실 위험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당시에 공장에서의 어떤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위험 특성 측면에서는 사실 리튬이온 배터리가 그 아리셀 공장과 동일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사실 저는 어저께 이 부분이 사실은 갑작스럽게 5층에서 이렇게 배터리 위에 이런 로봇이 많았다라는 것들이 약간 좀 뜬금없다는 생각은 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뭐 화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층부의 연소 확대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하부층으로의 연소 확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 하부층에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적극적인 어떤 방호가 필요할 만큼의 위험성이 있었나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이런 위험성이 만약에 5층에 있었다면 사실은 진압 화재 발생 첫날부터라도 하부층에 어떤 이런 배터리를 바깥으로 화재가 옮겨오기 이전에 뭐 그렇게 위험하다면 옮겨놨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첫날부터 전체적인 방호 계획이라든지 진압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어야 되는데요. 네. 첫째 날, 둘째 날까지는 사실은 이런 배터리에 대한 얘기들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저께 갑작스럽게 이런 이제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사실은 오히려 하부층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뭐 이런 리튬이온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했다라는 것들로 조금 이런 배터리류의 어떤 위험성을 사실 국민들이 상당히 좀 불안해하시게 하는 것들은 꼭 좋은 건 아니다. 또 그리고 소형화된 배터리였고 만약 500대라 하더라도 넓은 공간에 이 장비들이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여서 위험성이 사실은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하는 그런 만큼의 위험성은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그렇군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비 피해와 대비책까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에 밤사이에 또 강한 호우가 쏟아졌고 오늘 오전까지도 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예보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강한 비가 반복되다 보니까 산사태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실제 북한산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연휴 기간에 산사태가 북한산에도 발생을 했었는데요. 뭐 북한산 같은 경우는 일반인 분들께서 많이 찾는 산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산사태가 우리가 흔히 겪지 않는 이런 이제 재난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제 가까운 산 또 이용하는 산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발생한 건 19일 날이었는데요. 그 노적봉과 약수함 사이에 산비탈에서 한 400m 정도가 흙과 바위가 이제 썰려 내려왔는데 그나마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이렇게 탐방로 주변에 한 30m 전에서 이제 이렇게 멈췄기 때문에 인명 피해가 없었고요. 또 그 당시에 이런 산사태 우려 때문에 이런 이제 산행에 이런 통제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사람 자체가 없었다. 그래서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당분간은 비가 그치더라도 비가 내리는 상황은 당연하겠고요. 비가 그치더라도 이렇게 산행이라든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자제를 해주셔야 되겠고 또 산행을 하는 경우라도 이렇게 통제가 된 지역에는 무리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통제를 안 따르고 접근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자제해 주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비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도 산사태를 안심할 수 없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좀 비가 올 때도 사실은 위험하지만 비가 온 직후가 또 상당히 위험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토양 안에 이제 물들이 거의 꽉 차 있는 상태, 물을 가장 많이 머금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비가 온다든지 혹은 또 강한 바람에 의해서나 또 외부의 어떤 충격에 의해서도 사실은 바로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에 머금은 물들이 다 빠져나가는 지하수들이 물들이 빠져나가는 이런 기간 짧게는 하루 이틀 정도도 보지만 길게는 한 일주일 이상도 보고 있기 때문에요. 비가 그친 이후에라도 이런 이제 이 산행이라든지 산사태 우려 지역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조심해서 회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